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에서 예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인간이 아닌 AI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은 이제 챗GPT. 여러분 여기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 챗GPT를 써본 적 있어? 한 번만 손 들어볼까요? 이야, 6분 빼놓고는 다 해보셨네.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런 챗GPT 신드롬으로 온 이런 것들을 이제 생성 AI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거는 본격화된 제 3세대 AI입니다. 그래서 이 3세대 AI가 실용화되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됐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과연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또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카이스트의 문술미래전략대학원에 있고요. 이런 새로운 기술 발전에 의해서 미래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도 하고요. 오늘 제목을 제가 묻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물음표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요즘 이제 뭐 Z세대 친구들은 홍 박사님을 아세요? 뭐 이런 게 있는데, 과연 이제 챗GPT 생성 AI가 과연 챗GPT 신드롬이 아닌데 그건 왜 왔고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걸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챗GPT와 같은 새로운 AI를 우리가 생성 AI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성 AI는 과연 우리의 미래를 무엇을 바꾸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이들과 함께 공존하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역량을 바꿔야 되나라는 겁니다.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요 앞에 있는 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지금처럼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돼요. 저랑 같이. 저쪽 뒤쪽에 있는 어린 친구들은 굉장히 이게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거꾸로 피해라는 게 옵니다. 그러면 어떤 피해가 있을까? 이것이 준비되어야만 인간이 잘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왜 우리나라는 특히 이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지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챗GPT 과연 뭐냐, 왜 나왔냐 이런 걸 보도록 하죠. 자, 챗GPT 나온 지는 지금 1년이 안 됐습니다. 11월 30일 날 나왔으니까 11월 30일, 그러니까 다음 달이 돼야 만 한 돌이 돼요. 돌이 돼요. 돌잔치가 이제 다음 달 30일이에요. 근데 11개월밖에 안 된 이 친구가 어느 정도냐, 2개월 만에 1억 명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2개월 만에 1억 명을 넘은 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전무후무하죠. 여러분 아시는 페이스북이 2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41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빠른 신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회사가 1년도 안 됐는데 1년 매출이 얼마일 것 같냐? 2조 7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그럼 돈 번 건 언제부터냐? 금년 3월 14일부터 벌었어요. 유료 버전을 이제 본격적으로 내놓은. 그러니까 얼마 안 됐는데 엄청난 인력이 쓰는 거죠. 하루에 2억 명이 매일 씁니다. 그럼 이걸 잘 쓰는 국가는 어디냐? 일본이 미국이죠. 전체 100%라고 쳤을 때 미국이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영국 해갖고 쭉 넘어가고 우리나라는 자 뒤에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사례와 진보된 적용 사례는 전부 해외에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잘 들어주시면 미래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왜 나왔느냐? 여러분 아시지만 인공지능은요, 1961년에 록펠러 재단이 펀딩을 해가지고 학자들이 모여서 컴퓨터가 등장했는데, 이걸 가지고 인간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해서 그때 이제 AI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상용화된 건 언제냐? 2011년이에요. 2011년에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던 이제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이 나오면서 상용화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AI의 지능 수준은 어느 정도냐? 3살 박이 인간 수준이었어요. 3살짜리. 다시 말하면 그때 성공했다는 사례가 뭐냐면, 상용화 사례가 동물들을 갖다 놓고 얘 뭐지? 그러면 고양이요. 얘 뭐지? 개요. 하는 구별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게 2011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닥
관심을 못 끌었죠. 근데 관심을 끌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5년 뒤인 2016년에 알파고가 한국에 와서 이세돌을 이기면서 사람들은 와 놀랬고, 그러면서 2016년부터 이제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 못 느낀 이유는 뭐냐면 알파고의 한계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세돌이 끝난 다음에 실제로 물었습니다. 내가 깜짝 놀라서 나를 이긴, 내가 생각도 못한 이수는 어떻게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개발자들이 저희도 몰라요. AI가 말을 안 하는 거야. 과묵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이제 저한테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교수님 오늘부터 5번 오른쪽으로 갔다가 3번 왼쪽으로 꼭 가셔야 됩니다 라고 만약에 했다 그러면 정말 잘 맞히는 AI 하더라도 왜?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러면 제가 가겠어요? 인간은 절대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설명 가능한 AI가 있어야 된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2017년부터 너도 나도 말 잘하는 AI, 뭔가 설명을 인간답게 하는 애를 필요로 했어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이미 있었죠. 뭐가? AI 스피커가 있었어요. 바로 알렉사, 하이 빅스비 오늘 날씨 알려줘, 하이 빅스비 엑스포에 대해서 설명해줘,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AI가 있었잖아요. 자, 근데 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말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건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AI를 훈련시켰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간이 언어 배우는 것처럼 가르치자. 그러면 여러분 영어 배워보셨잖아요. 1장 인사하기, 2장 공항 가기, 3장 통과하기, 4장 호텔 가기,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How are you 그러면 국민 대답이 뭐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fine, thank you, and you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물어본다고요. 우리는 뭐라고 물어보냐면 야, 너는 요즘 밥 먹고 다니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하이 빅스비 너는 요즘 밥 먹고 다니냐? 그러면 얘는 뭐라 그래? 자기 어록에 없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은 나한테 뭘 질문한 게 아니고 사이트를 찾아달라는 거구나. 그리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는 밥 먹고 다니는라는 사이트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설명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설명 가능한 AI가 필요하다 해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챗GPT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설명을 들을 때 생성 AI에서 잊으셔야 될 게 있어. 1992년부터 우리는 인터넷이 등장한 다음에 너무나 익숙하게 2가지를 해왔어요. 하나는 정보를 가득 담아놓는 포탈, 또 하나는 뭐예요? 검색 엔진이지. 그래서 우리는 검색 엔진을 통해서 집어넣으면 모든 자료를 끄집어내주면 거기서 내가 뭔가를 받아들여서 재조합해서 지식을 화하는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챗GPT 생성 AI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신문지상에 뭐 요즘 나왔는데 챗GPT가 대답한 게 네이버보다 못하더라. 이거는 챗GPT나 생성 AI 활용의 0.1%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검색을 물어보는 사람은 생성 AI를 쓸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 다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자,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글자를 넣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몇 자까지 넣어보신 것 같습니다. 검색할 때 30년 동안 몇 자를 제일 많이 넣어보신 것 같아요? 검색할 때. 네, 20자. 네, 아마 10자 이내로 다 끝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국 여행, 태국 3박 4일 넣으면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길게 넣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네이버는 80자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구글은 160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맥시멈이에요. 우리는 항상 짧게 물어보고 많은 대답을 요구하는, 쏟아내주면 그걸 정리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생성 AI는 그게 아닙니다. 자, 챗GPT. 챗 그럼 뭐냐면 대화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몇 자까지 넣을 수 있느냐? 25,000자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5,000자를 넣는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PDF로 된 연구 보고서 또는 PDF로 된 여러 가지 교과서 뭐 이런 것들을 빽빽하게 써서 80장이 되면 20,000자예요. 그러면 무슨 소리냐면 얘한테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영어로 된
연구 보고서를 하나 받았는데 얘한테 집어넣어주고 야 이거 요약해줘. 이런 게 옳게 쓰는 거겠죠. 그죠? 25,000자를 맥시멈으로 이용하는 게 옳은 길이에요. 10자는 25,000분 중에 20자면요 정말 안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채팅이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대화하라. 그럼 뭘로 대화할 수 있느냐? 처음에는 문자였다가 지금은 언어까지 됩니다. 대답은 얘가 뭘로 해주냐? 처음에는 문자로 했다가 지금은 말로 대답해줘요. 바로 다음 주에 나옵니다. 말로 5가지 음성을 선택해가지고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진화를 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채팅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얘는 제너러티브라는 거예요.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중요해요. 얘는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걸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머릿속에 집어넣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들어가 있냐? 인간이 만든 모든 소설은 다 읽었어요. 그래서 얘가 대답하는 건 셰익스피어, 아시는 해밍웨이의 대가들의 글쓰기 솜씨로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인간의 모든 논문을 다 머릿속에 갖고 있어요. 인간이 위키피디아 나무 위키 이런 자료들을 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요. 모든 기사를 다 머릿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는 그대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검색해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검색해서 대답하고 싶은 걸 듣고 싶으면 검색 엔진이랑 붙어서 같이 대화해 주는 애를 쓰시면 돼요. 챗GPT 자체는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어마무시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마지막 트랜스포머는 뭐냐면 묻는 사람의 가치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장화홍련전을 주고 30자로 독후감을 써줘. 그러면 30자로 써줍니다. 한 페이지로 써줘. 그러면 한 페이지로 써줍니다. 장화홍련전을 주고 신데렐라하고 비교하는 논문으로 써줘. 그럼 논문으로 써줍니다. 장화홍련전을 주고 장화가 소림사 가서 무술 배워갖고 언니들한테 복수하는 무협소설 써줘. 그러면 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영역이 달라요. 검색 엔진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검색 엔진이 아니고, 자 무슨 사례가 있냐면 3년간 2020년에 여기 얘가 4살이던 알렉스가 희귀병에 걸렸어요. 병원마다 다녀서 17명의 병원을 다녔는데, 여러분 병원 다녀보셔서 아시죠? 병원 가면 다시 진찰해. 처음부터 이 병원 가면 다시 진찰해. 그래가지고 병명이 안 나온 거예요. 고쳐지질 않아. 그래서 부모님이 기다리다가 3월 14일 날 챗GPT가 나오니까 챗GPT한테 얘한테 물어보자. 얘는 이미지도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찍었던 CT 촬영한 거 여러 가지를 전부 넣고 의사들이 진료한 소견서 기록들을 다 넣어준 다음에 너는 도대체 무슨 병으로 생각하니? 그러니까 얘가 의사들이 얘기하지 않은 병 3가지를 추가로 얘기해요. 근데 거기 안에 병이 있었어. 그래서 났어. 지금 건강해졌어요. 쓰임새가 뭐야? 여기다가 집어넣고 병 이렇게 아픈데 집어넣어봐야 검색 엔진선 대답하지 못하던 거를 얘는 해주는 거예요. 이게 얘가 올바로 쓰는 거죠. 그래서 특히 과학자들이 이걸 못 써요. 왜? 맨날 단답형으로 뭔가 바로 답이 나오길 원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걸로 해야 돼요. 얘는 어느 정도 능력이냐? 의사 시험, 변호사 시험, 회계사 시험, 완전히 서로 다른 영역이잖아요. 이 다른 영역의 시험을 한 번에 봤어, 일시에. 그것도 미리 가르쳐주고 본 게 아니고 있는 지식이 워낙 많다며 너 한번 보자. 그리고 딱 줬는데 얘가 3개 다 합격을 했어. 그래서 챗GPT 3.5 무료 버전이고 챗GPT 4.0 한 달에 20불 내는 유료 버전이에요. 둘 다 붙었어. 근데 무료는 하위 10%로 붙었고 유료는 수석도 하고 5위 안에 들었어. 그래서 그러면 얘가 IQ가 얼마일까? 그리고 IQ 테스트를 했어요. 3.5는 147이 나왔어요. 4.0은 안 나와요. 측정이 안 돼. 인간이 보는 시험 가지고는 넘어서. 그럼 얼마쯤 될 것 같냐? 저희가 예상하는 건 IQ 200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IQ 200 주변에서 보신 분, IQ 200은요 60억 분의 1이에요. 60억 명이 보면 IQ 200짜리가 하나 나올 확률이 있어요. 표준 편차 우리가 했을 때 통계적으로. 그러면 현재 있느냐? 아직 없어요. 그러면 IQ 테스트를 안 받은 애들 중에 있을 거 아니에요. 주로 누구냐 하면 아프리카 추장 딸, 이런 문명의 저쪽에 있는 애들 중에 있을 수 있어. 거의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쓴다는 건 뭐냐? 검색 엔진으로 안 쓰면 우리는 오른손 주머니에 항상 언제든지 IQ 200인 친구를 끄집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영역으로의 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활 속에서 여러 부분에 쓸 수가 있어요. 새로운 분야를 학습하고 싶어, 취미생활을 하고 싶어, 그 다음에 애가 속을 새겨, 첫째 애가 둘째 애를 자꾸 때려, 어떻게 첫째 애를 가르쳐야 되나, 이런 문제를 얘는 모든 논문을 다 읽었잖아요. 어느 분야나 전문가 이상으로 대답해 주기 때문에 검색 엔진의 급이 아니고 글쓰기라든지 이메일이 와서 회신한다든지 자료를 번역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25,000자를 많은 내용을 늘면 늘수록 많은 대답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로 상담하고 싶으면 카톡에서 친구하고 채팅하잖아요. 그때 몇 자까지 넣어보셨어요? 20자, 거기서도 20자? 과학자시죠? 네, 그러시잖아요. 과학자들은 20자 이상 잘 안 써요. 네. 자, 그래서 여기 과학자신 것 같은데 아니면 사모님이 우리 남편도 이런 거 서툴잖아요. 저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채팅에서 카톡에서 넣을 수 있는 한계 자수는 2,000자 정도 돼요. 그러니까 훨씬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많은 걸 정보를 제공할수록 저에게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생성 AI라고 하는데 챗GPT 이런 것들을 이제 생성 AI라고 해요. 생성 AI는 뭐냐? 바로 인간은 창조라는 걸 합니다. 창조는 아이디어를 내는 창의와 그거를 형상화하는 과정을 겪었을 때, 합쳤을 때 우리는 그걸 창조라 그래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논문을 씁니다. 논문이 형상화의 툴이죠. 아까 보신 그 음악가들은 작곡을 하죠.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 미술가들은 그림으로 그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각가는 실질적으로 아이디어 나가면 해서 조각품을 만들잖아요. 이게 형상화예요. 그래서 창조는 창의와 형상화의 합성이에요. 근데 인간은 이 두 개가 다 어려워요. 첫째, 아이디어를 예를 들어서 저한테 우리 총장님이 이 교수 오늘이 사실 우리 문술미래전략전 10주년이거든요. 오늘 10주년 행사를 하는데 행사 아이디어 3개만 내일까지 좀 만들어서 주세요. 그러면 저는 순간적으로 총장아, 너 왜 나한테 왜 이러니? 이런 소리가 먼저 나오고 고민을 해서 동료와 교수한테 야 이거 좀 갑자기 동료 의사들이 바빠지잖아요. 그럼 혼자 남아가지고 그걸 하려고 그러면 아이디어가 안 나와. 근데 우리가 여러분 경험해 보면 누군가 옆에서 딱 아이디어 하나를 주면 붙여서 아이디어 나온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뭐라 하냐면 동물에게 없고 인간에게 있는 뇌의 폭풍 현상, 다시 말하면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누군가가 내 뇌를 자극시켜주면 그때부터는 막 돌아 인간이. 근데 그 전까지는 안 돌아. 갑자기 아이디어 그러면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 도와주면 되겠지. 바로 그 도와주는 애가 생성 AI예요. 첫째는요. 두 번째는 이제 형상화죠. 논문을 잘 쓴다는 건 논문을 오래 써봐야 돼요. 그림을 잘 그린다는 건 정말 그림 그리는 이 붓을 놀리는 이런 걸 전부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최소한의 것만 하면서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나의 그림 그리는 풍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글 쓰는 풍이라는 게 있어요. 맞죠? 그것을 얘를 가르친다, 비세 조정을 한 다음에 내가 아이디어를 낸 다음에 기초를 써줘. 그럼 얘가 써주고 내가 거기다 붙인다면 과정이 어마무시하게 빨라지겠죠. 이것이 바로 생성 AI예요. 그래서 생성 AI는 이미 많이 나와가지고 텍스트부터 시작해서 음악, 미술까지 있습니다. 아까 질문을 누군가 하셨던데 음악하는 애가 이미 있습니다.
정식 세계 클래식 음악 협회의 작곡가로 등재되어 있는 에이바라는 친구예요. 걔는 이제까지의 모든 클래식을 전부 머릿속에 받아들여 가지고 나는 이런 상황이야 하게 되면 그거를 작곡을 해줘요. 상황을 듣고 그런 상황에 들을 수 있는 음악 이런 거를 작곡을 해줘요. 형상화를 해주는 거죠. 얘는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창의를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것 중에 짜집기 해서 보여주는데 다르니까 우리는 그거를 창의라고 했던 거죠. 형상화예요. 그냥 형상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야에 이미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에이바가 있잖아요. 음악 보면 중간에 에이바가 있죠. 예. 그래서 텍스트, 이미지, 음악, 코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자, 미수라는 친구, 미드저니 또는 달리 2인데 이제 달리 3까지 나왔죠. 자, 얘를 가지고 이미 어떤 사람이 창의적으로 썼어요. 누구냐 하면 여기 보시는 래쉬라는 사람인데 이 친구가 뭐냐면 나 소설 하나 써야 되겠다. 애들 동화책을 하나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알리스라는 애가 있고 알리스의 성격은 대충 이래. 이런 건 우리도 누구나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로봇이 하나 있는데 걔의 이름은 스파클이라고 할래. 스파클이라는 애는 이런 역할을 주로 해. 자, 얘를 가지고 도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괴물들과 싸워가는 그런 동화책을 하나 써볼까? 그러면 챗GPT가 쓰기 시작하지. 챗GPT가 먼저 쫙 썼어. 그러니까 중간에 보니까 야, 이건 재미가 없구나. 여기다 뭘 더 넣어줘. 그러면 얘가 또 막 써요. 그래가지고 책 한 권을 만들었어. 그리고 나서 동화책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그림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전체를 이제 읽어주고 챗GPT한테. 챗GPT가 아니고 미드저니라는 애한테. 챗GPT가 만든 동화책을 미드저니한테 다 읽어. 몇 자까지 읽는다고요? 2만 자. 그러니까 2만 자가 안 되지. 딱 읽은 다음에 요거에 딱 맞는 주인공 그림을 그려줘. 그러니까 그렸을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까만 머리였어. 그래서 얘가 머리 색깔을 이렇게 바꿔줘. 파마한 걸로 바꿔줘. 이거 쭉쭉 바꿔. 처음 한 장 만드는 데는 2분 30초. 그 다음부터는 1분 이내에 계속 바꿔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딱 주인공을 확정 지은 다음에 코는 낮춰줘, 눈은 어떤 색깔로 해줘, 계속 바꿔가지고 자기 마음에 딱 든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부문별로 사파가 띄어 있어야 될 장면이 있잖아. 그 장면만 딱 집어넣어주고 그 주인공으로 요 장면에 맞는 걸 그려줘. 차차차차 그렸어. 그래서 책을 쓰면서 그림까지 다 이 혼자서 완성한 게 딱 일주일이에요. 이거는 작가도 못하고 화가도 못해요. 일주일 만에 이걸 완성한다는 거.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도 이미 출간이 돼 있다. 자, 여러분 이제 어도비라고 포토샵 있잖아요. 포토샵에서 여러분 이거 따야지만 디자이너로 가는 기본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문가용이죠. 포토샵 프로. 자, 이거를 잘 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술록이 하나 나왔어. 술록을 따가지고 도시 속에다 얘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따는 작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따가지고 도시를 하나 그려놓고 그 안에 집어넣으면 또 뽀샵하고 얘를 크기를 조정하고 하는데 보통 3, 4일 걸려요. 자, 근데 이제는 뭐냐? 그 모든 작업이 텍스트로 말로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어도비가 내놓은 거예요. 소리. 자,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지어줘. 그럼 지어주잖아요. 중앙선 그려줘. 그럼 중앙선 쫙 저 끝까지 그려줍니다. 자, 옆에다가 이거 확장해줘. 그러면 원근감 있게 딱 확장해줘요. 자, 술록을 따서 도시 안에 넣어줘. 그럼 도시를 딱 선택해. 그럼 도시 안에 얘가 뽀샵 처리까지 쫙 해가지고 딱 맞게 넣어줘. 그림도. 자, 여기다가 화살표 그려줘. 자,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산을 딱 놓고 밑에다가 얼음 호수를 하나 그려줘. 그러면 뭐냐 하면 얘가 산에 반사되는 모습까지 딱 해가지고 그려줘. 아시겠습니까? 이런 형태로가 되면서 이제 생성 AI는 본격화됐습니다. 올해 들어서. 자,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이걸 써야 되겠다. 이걸 써서 고객 서비스를 바꿔야 되겠어라고 해서 기업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아까도 보셨지만 전체 생성 AI의 45%가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재빠르게 이걸 가지고 혁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의 지금 33%가 이미 회사 안에서 생성 AI를 하나 이상 써요. 하나 이상 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임원의 75%가 앞으로 3년 동안 생성 AI를 가지고 혁신하지 않는 기업은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아시겠죠. 그러면서 지금 조직 구성원의 40%를 재교육하고 있습니다. 왜? 일하는 방식이 바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로운 형태로 변화가 되는 거죠. 여러 분야에 쓸 수가 있어요. 고객을 위해서 쓸 수가 있고 내부 운영을 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업무를 새로 만드는 데 쓸 수 있고 업무를 혁신하는 데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일본은 더 광적입니다. 일본은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전 세계에서 3위, 세 번째로 많이 쓴다고. 근데 받아들이는 혁신 분야는 정부 부분에서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이미 5만 명이 넘는 도쿄시에서 이걸 쓰고 있고요. 쓰고 있습니다. 이미 8월 달부터. 그 다음에 생성 AI를 쓰는 대기업이 13%, 중소기업이 8%나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도쿄시 같은 경우는 5만 명의 공무원이 쓰는 거잖아요.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우리는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에. 그럼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어 나가는지 보면요,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생성 AI가 이제 말을 잘하는 애, 다시 말하면 언어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나고 변환 능력이 다양한 부분에 있으니까 이걸 요즘은 미국에서는 다 합쳐쓰기 작전에 들어간 거예요. 이걸 멀티모달형, 여러 개를 합쳤다고 그래서 멀티모달형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요즘 여러분 팬데믹 이후에 비대면으로 왜 레스토랑 가면 누르잖아요. 근데 사람 많은 데 가면 특히 저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은 거기서 계속 더듬고 있어갖고 뒤에 줄이 많잖아요. 이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많잖아요. 누르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불편하죠. 그런데 이미 그러면 누군가가, 아바타가, 말을 잘하는 애가 붙여준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요즘 이게 최근에 나온 거예요. 바로 붙여버리면 되지. 챗GPT랑 붙였더니 언어를 엄청 잘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말을 하는 사람 안면 인식을 딱 하고 눈을 맞춰. 눈을 맞추고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계속 가이딩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가 요구하는 사항과 실제 음식과의 매핑이 안 돼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일상적으로 필요한 것만 얘기하면 되지. 예를 들어서 옷을 사러 갔다. 그럼 옷에 뭐 스키니 뭐 이런 걸 모르잖아요. 우리는. 나는 콘서트를 가려고 그러는데 좀 안 튀었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만 얘기하면 얘가 그걸 알아가지고 옷을 찾아주면 되잖아.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이제까지 하고는 다른 서비스들을 만들어내고 있을 뿐만 아니고 금년 6월 달에 그 벤츠는 이제 챗GPT를 차 안에다가 같이 삽입시키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차를 타면 보통 이러시죠. 나 그 대전 가고 싶어. 그러면 얘가 대전 어디입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립중앙과학관 뭐 이렇게 하면 얘가 다음으로 안내할까요? 네. 그러면 가잖아요. 우리 이런 거밖에 안 해. 이게 바로 뭐냐면 알렉사 스타일이거든. 근데 이제는 뭐냐면 챗GPT를 여기다 삽입하면 얘랑 나랑 생활 속에 대화를 하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 딸이 좀 속을 새기는데 얘랑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라고 하면 얘가 대답을 해주는 거지, 말로. 그렇죠? 그리고서 얘랑 내가 대화한 내용을 얘가 가지고 있다가 집에 가서 또 물어보고, 이런 형태의 다양한 생활 속에 쓰는 걸로 발전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화로 하다가 얘가 내 차가 어디 있지? 그러면 제가 나오는 거야. 아바타가. 이 아바타는 누구냐? 바로 내 사진을 주면 얘네가 아바타를 만들어줘. 그래가지고 뭐야, 아까 왔던 미드저니, 걔가 아바타를 만들어주고 얘가 언어를 하니까 이거 혀를 돌리잖아. 그러니까 얘가 내 차가 어디 있지? 그런데 갑자기 저쪽 창에서 나 여기 있어. 가는 거지. 타가지고 딱 탔더니 대화를 하는데 내 얼굴하고 유사한, 내가 또 집사람으로 주면 집사람 얼굴로 되는 거고, 딸의 얼굴로 주면 딸의 아바타가 되는 거고, 친근한 아바타가 따가지고 나랑 계속 대화하면 얼마나 내가 인간적이에요. 이런 서비스를 하겠다고 올해 6월 달에 발표를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게 또 중요한 문제예요. 자, 인간은 이런 새로운 생성 AI가 등장해서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먼저 뭘 변화시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제일 많이 쓰니까 12월 달에 대학생들이 취업을 할 때 챗GPT로 자기소개서를 쓰지 않았을까? 이런 궁금증이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취업한 애들한테 물어봤어. 너 혹시 자기소개서를 취업할 때 챗GPT를 썼냐? 그랬더니 12월 달이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나온 지 벌써 취업하는 애들의 46%가 자기소개서를 이걸로 썼어. 너 그래서 너 붙었니? 그랬더니 1차 서류 심사에 붙었다는 애가 78%야. 그럼 뭐야? 챗GPT로 안 쓰면 떨어지고 챗GPT로 쓰면 붙는 거 아니에요? 왜 붙어? 명문이잖아, 명문. 일단 문장이 달라. 쓴 내용이 달라. 아니 섹스피어가 써줬는데 안 붙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 문장이 달라. 두 번째는 뭐냐면 또 물어봤지. 야, 그러면 너 챗GPT가 써준 거 얼마나 고쳤니? 그랬더니 무지하게 많이 고쳤어. 한 애가 22%예요. 안 고쳤어. 나 한 몇 자 고쳤어. 하는 애가 합쳐보시면 30%가 넘어. 35% 정도 돼. 그럼 뭐야? 챗GPT를 써줬는데 안 고친 애가 많잖아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또 물어봤어. 야, 그럼 너는 붙었니? 그랬더니 95%가 붙었어. 얘네는.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 챗GPT가 안 써주면 떨어지고 챗GPT가 써주면 붙은 데다가 챗GPT가 써준 걸 고친 애들은 떨어지고 안 고치면 붙는다. 논리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또 물어봤지. 너는 도대체 어떻게 물어봤니? 그랬더니 자, 이제 잘 보세요. 매우 수정했다는 친구는 뭐냐? 검색 엔진 쓰듯이 쓴 애들이에요. 나 취업하려고 그러는데 자기소개서 샘플 써줘. 그러면 샘플 써줬잖아. 거기다가 집어넣다 보니까 많이 고쳤지.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물어보는 게 달랐어요.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 자기 이력서를 먼저 넣어. 아시겠죠? 자기 이력서를 넣으면 얘가 쭉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카이스트에 만약에 넣는다 그러면 카이스트에 입학하기 위한 자기소개서 쓰려면 카이스트를 알려줘야 되잖아. 그래서 카이스트는 이런 데고 요번에 입시 요강은 이렇고 이렇게 하고 자세하게 넣어가지고 딱 넣어준 다음에 카이스트에 입학하기 위한 입학 자기소개서를 써줘 이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저희 교수들이 그걸 받을 거 아니에요. 서류 심사를 하니까 그걸로 1차 합격을 결정하거든. 이제까지 딱 읽어보니까 얘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육이 과학의 입국을 위해서 아버지부터 엄마부터 아주 무지하게 관심이 많았던 분이야. 그리고 배움 자체도 완전히 거기에 몰입해 있었고 얘를 안 뽑으면 우리나라 미래에 과학이 없어. 그거를 티 안 나게 해밍웨이가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장을 울리지 글귀 하나하나가.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작년에 올해 1월 달에 뭔가 잘못해서 2월 달에 뭐라고 제가 2월 14일이 생일이에요. 그래서 이벤트를 딱 만들고 고급 레스토랑에 포도주를 딱 들으면서 제가 딱 집사람 생일 내가 뭘 잘못했고 요번에 어떤 의미고 뭐 이걸 자세하게 넣었어. 그래가지고 딱 넣어줬더니 얘가 생일 멘트 날려줘 그랬더니 거의 2분가량 읊을 수 있는 생일 멘트를 날려준 거예요. 근데 그걸 외웠어. 그래가지고 집사람한테 딱 얘기했지. 집사람이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 아세요? 당신이 이렇게 나긋나긋한 말을 잘할 줄은 몰랐어. 이야, 거기다가 내가 뭐까지 했냐? 그 걔가 써준 걸 가지고 에이바라는 음악 작곡가한테 줬어. 요 상황에 딱 맞을 수 있는 클래식 하나 작곡해줘. 딱 해줍니다. 그 2개 만드는데 얼마 걸렸어요? 3분 걸렸어. 딱 해가지고 그거 딱 틀어놓고 읊었지. 그러니까 완전 감동이 도가니. 자,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써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기업에서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애들을 판단한다는 건 얘가 챗GPT로 쓴 건 다 확실한데 지금은 무료 버전으로 썼냐 유료 버전으로 썼냐 검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저희 학교 학생들도 다 쓰니까 숙제를 못 내주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숙제 내서 애들을 괴롭히는 숙제가 뭐냐면 대학원만 가르치는데 딱 뭐냐면 한국이 일본보다 디지털 전환이 빠른 이유를
문화적 관점에서 설명하라. 야, 이거 못 풀어요. 책에도 없어. 어디도 없어. 이거 하나 내주면 애들이 일주일 동안 디지털 양국에 비교해야지, 문화 연구해야지, 일주일 내내 고생해서 와.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내주려고 딱 하다가 갑자기 불현듯 제가 가만히 있어봐. 챗GPT한테 얘가 물어보자. 이 30초 만에 나왔는데 A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숙제를 내줘? 이제 못 내주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하나 보세요. 두 개의 심볼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심볼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크롬이에요. 잘 아시죠? 자, 15년 전에 크롬이 먼저 딱 세상에 출몰을 했을 때 크롬이 디자이너를 불러다가 우리 크롬 로고를 하나 디자인해 주세요 라고 그 디자이너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어떤 관점을 넣어드릴까요? 이런 걸 당연히 디자이너는 중요하잖아요. 그랬더니 우리는 익스플로러를 엎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가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플로러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83%예요. 이제 시작하는 데가 그걸 엎겠다 그러니 얼마나 그 사상을 넣기가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기간은 한 달인데 이 디자이너가 20일 동안 고민을 한 거야. 근데 안 나와. 그리고 나도 안 나오고 막 그냥 완전히 창의에 아이디어를 못 내는 거지. 형상화는 둘째치고 고민하다가 나중에는 안 나오니까 화가 나가지고 앞에 벽에다가 붙여놓은 이 마이크로소프트 깃발을 이거 프린트해가지고 붙여놓고 있었거든요. 보면서 생각하려고 꽉 구겨가지고 바닥에 딱 던졌어. 에이 그러면서. 근데 그 동그랗게 변한 게 이 모습이야. 비슷하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동그랗게 말한 거야. 마른 거. 그러지고 이 사람이 이거다 그런 거야. 왜? 마이크로소프트를 말아먹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손바닥으로 탁 떠가지고 그릇에다가 놓고 그대로 책상에다 놓고 그걸 그렸어. 일주일이 걸렸대 그 그리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일하겠어요? 디자인 예술가들이 이러지. 아이디어가 딱 나오는 과정은 똑같아. 에이 그러면서 구겨서 던진 건 똑같아.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달라지는 거야. 뭐냐면 그 다음에는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딱 찍지. 찍어가지고 뭘 하겠어요? 아까 미드저니 걔한테 가가지고 동그랗게 그려줘. 가운데 빨간 거, 가운데 노란 거, 가운데 초록색. 이렇게 하면 2분 30초씩 4개가 나오잖아. 10분 만에 그린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형상화의 민주화 시대를 열었다고 얘기해요. 이제까지 형상화는 스킬셋이었어요. 스킬셋. 근데 이것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많은 일자리가 그러한 형상화의 능력으로 존재하는 일자리가 많아요. 번역가도 그렇죠. 자, 번역가 작년 연말에 외국인 번역 대상을 딱 수상했는데 일본의 가정주부가 탔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쫓아가서 질문을 한 거야. 그랬더니 한국말을 못해. 아니 어떻게 번역 대상을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이 탔어요? 물어봤더니 돌렸지. 돌리면 다 나와. 그러면 앞으로 자 질문하겠습니다. 미래에 번역가는 필요 있다 없다? 자 하나 둘 셋. 필요하다. 필요 없다. 네. 필요합니다.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요. 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번역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보면은 OTT가 범람하고 있잖아요. OTT가 어마무시하나 그러면 이걸 빨리 퍼뜨리려면 번역을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갖고 전 세계에 쫙 뿌리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는 싫어하는데 저 중동은 좋아하고 이런 문화적 특성에 대해서 이게 대박치는 경우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번역하는 게 중요해. 근데 번역가는 없잖아. 적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지금은 다 모든 번역가가 초벌구이를 다 이걸로 해요. 이거를 실리콘밸리에서 장악하고 있는 기업이 한국인 기업이에요. 전 세계 번역가들이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딱 시나리오가 나오면 딱 집어넣으면 얘가 50개국 언어로 번역해서 나한테 주어지는데 반나절도 안 걸려요. 그러면 각 분야별로 전문가 번역가들한테 쭉 뿌리면 그걸로 초벌 가지고 기존 거 가지고 짝짝짝짝 몇 점만 고치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 과정이 얼마나 짧아지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걸 우리가 형상화의 민주화라 그래요. 그래서 직업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새로운 생산성으로 극대화시키는 작업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술에 관련된 미래학자들은 호모 파베르의 역설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뭐냐면
기술은 인간이 만들어요. 그리고 기술은 시장을 창출해요. 그런데 그 기술이 인간이 만들었지만 인간을 형성시켜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이 나온 다음에 인간은 뭐예요? 원래는 머리로 생각하는, 그죠? 호모 사피엔스라고 우리가 불렀어요. 지혜로운 남자라는 뜻이에요. 머리가 지혜로운 사람들. 이게 인간이에요. 동물과 다르죠. 지혜라는 건. 근데 이제는 뭐죠? 머리로 지혜를 만들고 왼손으로 소통하잖아. 스마트폰 가지고 계속 소통하면서 살잖아요. 순간 소통의 시대가 온 거죠. 근데 이제는 뭐예요? 지혜를 만들어내는데 그 지혜 다음에 꼭 해야 될 게 형상화야. 그러면 모든 사람이 섹스피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예술가일 필요는 없잖아요. 기초 능력만 가지면 나도 비슷하게는 만들 수 있어. 거기서 대가는 노력해야 되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능력들을 다 가질 수 있는 시대. 이게 바로 형상화의 민주화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시대의 기업들은 뭐예요? 미래의 사람들이 필요하겠지. 어떤 미래인재가 필요해?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거 대부분은 해주는데 주로 뭐냐 하면 AI가 등장했다는 건 뭐냐 하면 인간은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습니다. 좌뇌는 주로 외우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추론하는 일을 하고 우뇌는 창조하고 소통하고 협력하고 사랑하는 일들을 맡아서 하는 게 우뇌예요. 주로 이제 역할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우리가 전부 좌뇌형 인간이 엘리트였잖아. 의사, 판사, 변호사 다 뭐예요? 많이 외워야지. 외우지 못하면 판사 돼요? 외우지 못하면 변호사 돼요? 외우지 못하면 의사가 안 됩니다. 외우고 냉정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런 시대가 왼쪽 뇌예요. 이제 우뇌 시대는 뭐예요? 바로 복잡한 문제를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인간끼리 소통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집단 창조력의 시대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요 앞에 계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이상하게 몰려 앉았네. 요 앞에 있는 계시는 분들은 아마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냉철한 머리, 불타는 가슴, 부지런한 손발. 냉철한 머리는 좌뇌예요. 불타는 가슴은 자기가 불타야 돼. 그 다음에 부지런한 건 아침에 일찍 나오고 솔선수범하고 뭐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이제 미래형 인간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 상상력의 머리. 왜? 냉철한 머리는 얘네가 다 하니까. 상상의 머리, 불타는 가슴이 아니고 같이 더불어 불태우는 가슴. 부지런한 손발이 아니고 연결하는 손발. 이런 거로 인간의 미래 역량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자기만의 역량을 가져야 되고, 여기 어린 친구들은 그 다음에 집단이 창조력을 발휘해야 돼요. 집단하고 같이 잘 일을 해야 돼요. 혼자 일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새로운 걸 받아들여서 자기가 깨우칠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을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창의가 있고 창조가 있고 혁신이 있는데, 창의는 인간이 하는 건데 창조하는 과정은 형상화를 금방 도와주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우뇌로 창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능력, 그 다음에 혁신이라는 건 연결하는 능력, 이런 능력들을 더 갖춰야 되는 시대로 변하죠. 우리가 천재다 그러면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땀이다. 에디슨이 한 얘기잖아요. 미래는 이런 사람은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자, 찰스 다윈이 자기 책 종옥의 연유라는 책을 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는 30년 동안 혼자 다니면서 연구를 해가지고 오늘날 이걸 발표했습니다 하고 진화론 딱 발표했어요. 요즘 같으면 어떨까요? 30년 돌아다니는 동안 3개월 만에 다 나와요. 혼자 천재는 이제 이걸 저는 독고다이형 천재라고 그러거든요. 지 혼자 천재는 우리가 쓸모가 없어. 어떤 천재가 필요해? 저는 이제 그래서 에디슨의 말을 이렇게 바꿉니다. 집단 천재력은 1%의 자신의 영감과 99%의 다른 사람의 영감을 혼합할 수 있는 인재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집단 창조의 시대로 넘어갈 거예요.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가면. 자, 여기서 주판 배운 적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왜 안 드세요, 두 분은? 안 배웠어요, 진짜요? 정 박사님 안 배우셨어요? 조금 배웠잖아요. 네. 이상하시네. 네. 저도 배웠습니다. 의무세대였어요. 1987년까지 국가 자격시험이었습니다. 주판 9단이었으면, 저 뒤에 분들은,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주판 9단이면 특채였어요. 특채.
남들은 사원으로 시작하는데 주임으로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능력자예요. 거기다 암산까지 잘하잖아요. 암산 구단까지면은 이거는 천재야. 천재라고 불렀어. 그 당시는 그 사람들을 천재라고 그랬어. 근데 요즘은 그거를 잘한다고 저 주판 3단입니다 하고 자소서에 쓰는 순간 떨어져요. 뭐 그런 걸 배웠어. 그죠? 옛날에는 글씨를 잘 써야 취업이 됐어요. 저희 아버님이 제 노트를 계속 찢으면서 너는 글씨를 못 쓰기 때문에 앞으로 먹고 살지를 못해. 계속 혼났어요. 저는 워드 프로세스 안 나왔으면 지금 이 자리에 안 있습니다. 악필 중에 악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능력을 살았던 시대인데 우리가 변했잖아요. 엑셀 잘 다뤄야 되고 워드 잘 다뤄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변할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기술은 인간들이 만들었지만 거꾸로 기술은 인간을 형성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프롬프트를 잘 쓰는 거예요. 물어보는 걸 잘 물어봐야 돼요.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25,000자를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물어볼까? 이것이 미래의 역량이야. 이거를 우리가 프롬프트 능력이라고 그러고 지금 기업마다 서울에서도 계속 직원들 다 교육시키는 게 프롬프트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께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혁신적인 빵집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줘 하면 그냥 이거는 뭐냐면 식당 사업 아이디어. 그러면 이거는 구글링, 네이버링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네이버하고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 여기다가 획기적이고 참신함만 넣으면 완전히 다른 대답이 나와. 여기서 7번째 빨간색으로 한 게 뭐냐면 얘가 대답하는 거죠. 딱 보니까 제가 무중력 식당에 딱 꽂혔어. 우와, 이거 대단한데? 그리고 이제 집에 딱 오면 PC에, 이건 스마트폰으로 물어보는 거거든요. 집에 딱 오면 집에 와서 PC를 딱 켜면 얘가 나랑 대화한 걸 전부 제목을 달아놨어. 그래서 무중력 식당 딱 식당 아이디어 딱 눌러가지고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야, 무중력 식당은 게 뭐냐 너 이거? 그랬더니 얘가 대답을 쫙 해줘. 모든 대답은 30초 이내입니다. 쫙. 그 내용을 보니까 이래. 뭐냐 하면 이 식당에 들어가면 우주복을 입혀. 그래서 겉에서 온 식구가 가서 우주복을 딱 입혀가지고 3번 방 들어가세요. 그러면 3번 방 딱 들어가 문 닫자마자 공중에 떠다녀. 무중력이야. 막 떠다니다가 위에서 뭐냐면 시킨 계란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위에 떠다녀. 계란말이가. 그러면 그걸 잡으러 막 탁 치면 잘못 가가지고 저쪽 가서 부딪히고 이 모든 과정을 다 비디오로 생생하게 해주고 짤샷을 쫙 해주면 엄청날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되겠다 싶은 거야 내가. 그래서 그 다음 뭐야? 사업 계획서가 어떻게 되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뭐라고 물어봐? 연속적으로 물어보지. 이거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써줘. 특히 돈에 관련된 거 써줘. 이렇게 써주니까 돈에 관련해서 자세하게 써줬잖아. 보시면 타겟 고객을 더 3페이지로 써줘. 그러면 3페이지로 다시 써줘.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거기 고친 다음에 요걸 또 자세하게 해줘. 그러면 또 자세하게 해주고 엄청난 문장력으로 빠르게 만들겠죠. 여러분이 이 사업 계획서 만들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일주일 이상 걸려요. 근데 불과 이게 30초 만에 나오잖아. 그 다음에 제가 쭉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기타 비용에 허가미 라이센스가 나왔어.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무슨 식당 하는데 허가가 필요하고 라이센스 비용이 왜 필요하고? 야, 라이센스 비용이란 뭐지?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네이버에다가 라이센스 비용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잔뜩 나오지 뭐가. 근데 얘는 뭐냐면 물어본 의도가 식당 하는데 필요한 라이센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러냐면 우주 식당을 하려면 안전이 중요해. 대답한 거예요 저한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안전한 걸 쓰려고 그러면 특허가 다 있어. 특허가 있고 그런 기업들은 이런 기업이 있어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저는 점점 풍부해지죠. 이해하시겠어요? 얘랑 어떻게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주제별로 우리가 풍부한 걸 쓸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위협 부분. 위협은 여러 가지 위협이 있습니다. 그중에 잘못 쓴 사례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미래는 이런 거예요. 자,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내 사진을 가지고 말을 해. 그래가지고 이게 딥페이크 테크놀로지예요.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 현실인데 지금 뉴스 정도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Is in the sunken place. Or, how about this? Simply, President Trump is a total and complete dipshit. 자, 트럼프 대통령은 개똥 같은 놈이야. You see, I would never 근데 say 나는 these 이렇게 things. 얘기를 안 해요. 난 It's 이런 not 얘기를 안 public 하죠. address, but 근데 누군가는 합니다. Someone else would. 그 누구가 이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얘가 얘기하고 있는 걸 AI가 dangerous 순간적으로
Moving forward, 버락 we need to 오바마가 be 얘기하는 more 얼굴로 vigilant with what 바꾸는 we 거예요. trust from the internet. That's a time when we need 이게 to 너무나 rely 자연스럽게 on trusted 빠른 news 시간 내에 sources. 내줄 수 있는 게 생성 AI They 시대잖아. sound basic.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EU에서 올해 규제 법안을 만들었고요. 6월 달에 사람의 사진을 가지고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허락 없이 장난칠 수 없다라는 법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히로시마에서도 G7이 모여서 규제 법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워낙 기술이 빨리 변하니까. 그다음에 미국 정부에서도 규제 대응을 하고 백악관에서 바이든하고 이런 생성 AI를 만드는 회사 대표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자, AI가 만든 거에 대해서 이건 AI가 만들었습니다 하고 표식을 남기자. 자, 그럼 어떻게 남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남길 수 있겠어요? 자, 제 사진이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갑자기 동영상을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사진 하나 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사진을 가지고 이제 AI 회사에서 서비스에 딱 들어갔더니 AI가 사진 검사를 하는 거야. 사진 뒤에 뭐가 붙어 있냐면 이 사진은 이경상 교수가 쓰라고 허락을 한 사인이 있고 이거를 받았다는 사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는 허가된 사진이다 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내놨어. 움직이는 동영상을. 그래서 이 움직이는 동영상을 딱 검사하니까 이거는 이경상 교수가 몇 월 며칠 날 준 사진이 허가된 사진을 가지고 만들었고 이거는 어느 몇 월 며칠 날 뭐 챗GPT 또는 달리2가 만든 동영상입니다라는 게 있어. 기록이 이렇게 디지털 이미지한테 붙는 거를 뭐라 그래요? 블록체인이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NFT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이제 붙으면서 워터마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지금까지 이렇게 심사임당에 붙는 홀로그램이 아니고 이 뒤에 숨어서 같이 붙어 있으면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연구들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또 더 돼야 되죠. 자,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워낙 빠르게 제가 질문 주제가 많아서 예, 아까도 손 드신 분 아닌가요? 앞 시간에? 제가 책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요. 네. 그 AI를 좀 이용해 볼까 합니다. 무슨 책이신데요? 저 옛날에 고문을 번역해 가지고 한문 예. 한문을 번역해 가지고 만드는데 그 한문 번역의 일부를 AI로 좀 이용을 해서 해봤습니다. 근데 예. 그 만족하지는 못했는데 제가 아까 그 정보를 많이 안 줘서 그랬는가 하는데 2021년 이전의 정보는 없다고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책이면 전체 페이지는 얼마나 할 거니까 각 타는 파트의 양은 얼마나 할 거니까 대충 그게 나왔는데 어떤 건 양이 한 페이지, 어떤 건 반 페이지. 근데 그걸 아까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양을 줄일 수 있는 거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그런 쪽에도 이용을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네네. 혹시 그 유료 버전 쓰시나요? 무료 버전 쓰시나요? 무료 쓰시죠? 예, 무료는 그렇습니다. 예, 무료는 그 정도 수준이고요. 25,000자까지 넣을 수 있는 건 유료입니다. 한 달에 25,000원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거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유료를 쓰시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쓰신다는 그 영역은 한자를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 맞는 한자에 물어보시면 안 되고 이렇게 된 설명을 잘할 수 있는 걸로 설명 한번 써줘봐. 이렇게는 되죠. 예,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유료 버전은 자수를 정확하게 하면 정확하게 다 해줘요. 그러니까 돈을 좀 투자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싸게 하시려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네, 다른 질문. 네, 저 뒤에 젊은 친구들 먼저 받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는 젊은 사람들의 인생에 좌우됐기 때문에 저는 우선권을 젊은 분들 손들어. 예.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 생성 AI는 그 정보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고 알려주는 건가요? 네네, 그것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후속타로 아까 설명을 드리다 말았는데 생성 AI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환각 증세가 있어요. 이거 AI 환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각이 있고 두 번째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고정관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사회자님,
한국 사람이 있고 중국 사람이 있고 일본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중에 제일 안 씻을 것 같은 사람은? 선입견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팩트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마 거의 중국 사람 이러잖아요. 만약에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챗GPT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초기에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한국 사람이 땅 물어보면 한국 자료를 보고 걸로 대답할 거 아니야. 그러면 독도는 한국 땅인데 일본 사람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 일본 사람이 물어보면 원래 일본 땅인데 한국이 점령하고 안 돌려주는 땅.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상황에 맞춰서 대답을 하다 보니까 있지도 않은 사실이라고 우리는 느끼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또 있지도 않은 사실을 한국 사람한테 얘기한다고 느낄 거예요. 그죠? 이게 어떤 편견이나 잘못된 습득된 정보를 가지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그런 건 조정을 해가지고 그런 거가 질문하면 요즘은 아주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국가 분쟁이 있는 지역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점점 나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내는 거를 우리가 환각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로기사 이창호한테 대해서 물어보면 이창호는 몇 월 며칠생이고 어느 지역 출신이고 프로기사다. 이거부터 시작하고 이제 업적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기는 하라고 배웠어. 근데 머릿속에 우리도 얘기하다 보면 까먹잖아. 얘도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엉켜가지고 안 나오는 것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얘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창호는 몇 월 며칠 서울 태생이라 그래요. 원래는 전주 태생인데 아예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했으면 좋은데 얘는 빈칸을 채우는 거야. 어떻게 채웠냐?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사는 데가 서울이야. 그러니까 대충 찍으면 확률이 높아질 거야. 서울 갖다 집어넣는 거야. 이거를 환각이라 그래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그런 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냐? 지금은 그런 거를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라고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지금 이제 한 살도 안 됐잖아. 지금 막 나온 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들을 지금 바꿔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마지막 잘못된 정보를 준다. 얘는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네이버 쓰는 식으로 치면 정보가 옳고 그르냐를 따져. 근데 아까 내가 쭉 사례를 보여드린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차원에서 보면 뭐겠어요? 오히려 엉뚱한 걸 좋아 아이디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활용도가 훨씬 높은 거예요. 검색 엔진.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나왔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나 챗GPT도 바뀌어가지고 연결된 시스템을 보면 딱 질문을 하면 얘가 안에서 판단해. 아, 이건 검색해달라는 소리구나. 그러면 검색 엔진을 돌려서 대답해요. 아, 이건 아이디어를 원하는구나. 그러면 챗GPT가 대답해요. 이거를 번갈아 가면서 해요. 지금은 발전해서. 이해하시겠죠? 네. 다음 질문. 예. 좀 마스크는 좀 제가 무서워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앞에부터 하는 겁니다. 연령대를 봤더니 비슷한 것 같아서. 예. 네, 저는 그 대학원생이고 네. 그 챗GPT랑 클로바랑 바드랑 이제 세 가지를 다 써봤는데 네. 그 성능 차이가 꽤 심하고 그다음 GPT가 발전하는 속도도 훨씬 빠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는 게 나중에 이게 챗GPT한테 종속이 되는 게 아닌가 예, 걱정이 예.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뭐 클로버 같은 게 이제 보니까 서로 보완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세 명이 서로 다른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가장 똑똑한 챗GPT가 있고 그보다 멍청한 두 명이 있는 거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차라리 챗GPT는 시간 그 사용량 제한이 있는데 얘네 둘을 쓰느니 그냥 2시간에 기다리는 게 낫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아 이거 나중에 우리나라가 이제 클로버 같은 게 밀리게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네. 그게 좀 지금 걱정이 이제 되더라고요.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약간 전문 용어 조금에 들어간 건데 클로버라는 거는 우리나라 네이버가 만든 걸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드라는 건 구글이 만든 걸 얘기하는 거고요. 챗GPT는 아까 설명드린 거고요. 자, 챗GPT는요. 오픈 AI라는 스타트업이 만든 거예요. 스타트업이 2015년도에 만들어서 2017년부터 설명 가능한 AI를 한 겁니다. 그때 그 만드는 돈을 제일 많이 넣었던 거는 구글이에요. 그런데 여기 구글이 지금 주도를 하지 못하고 생성 AI 분야에 그중에서 텍스트 분야는 지금 챗GPT가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네이버가 뭐 선전하고 하는 게 전부 검색 엔진 비교라고요. 근데 지금 이 대학원생은 이미 쓰는 레벨을 다르게 쓰고 있기 때문에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왜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가르친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검색 엔진처럼 있는 거에서 대답하는 형태를 기반으로 하면 얘를 도저히 못 쫓아가요. 왜? 얘는 모든 지식이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고 그걸 잘 훑어가지고
조합해서 얘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얘의 조합 능력은 어느 정도냐?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1750억 가지의 조합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물어보던 간에 조합이 되죠. 선생님은 인생 살면서 몇 개의 지식을 조합하시면서 사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떠세요? 여러분은 몇 개 정도 될까요? 인간은 2조 개의 조합 능력을 갖고 있는데 뇌가 사실상 10%도 못 쓰고 죽어요. 그건 아시죠? 그럼 10%면 2천억 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레벨에 맞게 거의 대부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챗GPT 4.0은 2,500억 개예요. 그래서 인간을 뛰어넘는 조합의 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 능력과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종속되냐 안 되냐 이제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과거를 보면 구글이 떴어도 네이버도 생겼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혼자 세상을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과연 네이버가 먹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라고. 우리가 포용성을 가지면 결국 구글을 무너뜨리는, 구글이 못했던 일을 이 스타트업이 했듯이 우리나라 어떤 스타트업도 지금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등장할 거예요. 세상은 파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강자가 미래 강자는 아닌 거죠. 그리고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지금 멀티모달형으로 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챗GPT를 쓰면서 뭘 하고 싶으세요? 디자인도 하고 싶잖아요. 이게 모이면, 모아서 쓰면 훨씬 편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기능을. 그래서 구글이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구글의 유명한 인공지능 바로 알파고죠. 알파고를 만든 회사가 딥마인드예요. 그 딥마인드의 일부 기능하고 구글의 AI 팀하고 합병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싸움터로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제 주도권 싸움은 이미 챗GPT, 텍스트 분야는 챗GPT가 가졌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질문. 네, 마스크까지 벗으면서 질문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안 받으려다가 마스크까지 벗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좋습니다. 질문 안 받으면 제가 나가면서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 데이터가 네. 이제 학습을 할 때 네. 이제 한글로도 학습을 할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영어로도 할 텐데 네. 원래 이제 기존에 있었던 양질의 데이터들은 네. 영어로 작성된 게 훨씬 많을 거잖아요. 네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챗 GPT를 쓸 때 한글로 많이 사용을 할 텐데 그렇게 영어로 사용할 때랑 한글로 사용할 때 나오는 뭐 어떤 자료의 결과 같은 게 좀 차이가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네네. 있습니다. 초기에는 차이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자, 뭐냐면 얘네가 배운 거는 다 영어로 가르쳤겠죠. 돈이 없잖아요, 이 회사가. 이 회사가요 스타트업이에요. 돈이 없었어요. 돈이 생긴 거는 딱 2019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이 회사를 왔어요. 여기 말 잘하는 AI 있다면서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써본 다음에 이야 내가 인생 살면서 2번 놀랬는데 한 번은 인터넷 하는 오늘이다. 야 오늘 이걸 보고 나는 인터넷보다 더 놀랬어. 그러면서 야 이거 진짜 빨리 니네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그때 1조 2천억 원을 그 자리에서 투자해주고 갔어요. 그 돈 가지고 만든 거예요. 2019년, 20년, 21년 상용화시킨 거예요. 빠르게.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그런 스타트업이 상용화에 바빴지 여기에 다양한 한국어 지식, 뭐 지식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부 지식은 있지만 중국어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면 다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된 자료가 거의 95%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한국말로 물어보는 거는 어떻게 한국말로 대답해 주냐? 바로 뭐예요? 번역기가 안에 돌린 거죠. 근데 그 전에 무료 버전일 때는 없었는데 3월 14일부터 번역기가 좋은 번역기, 이건 번역이 잘 되니까 그래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한국의 정서로 물어볼 때 대답을 잘 못해요.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서 처음에 엄청 물어봐가지고 이 오픈 AI가 당황한 사건이 있었어요. 주로 뭐냐면 자기 생일하고 남편 생일하고 넣어놓고 우리 궁합 봐줘. 그래가지고 이런 역사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지금은 학습해갖고 뭘 하냐면 궁합을 봐줘요. 근데 뭘로 봐주냐면 점성술로 봐줘요. 그러면 뭐예요? 한국의 궁합번은 주역이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잘못된 거냐가 아니고 그런 거는 얘의 전체에 쓰는 거에 10%에 못 미치는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좀 더 넓게 보실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 친구들이 이제 지금 2조 원씩 1년도 안 됐는데 2조 원 매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뭐 하겠어요? 이제 점점 새로운 지식을, 한국어 지식을 많이 넣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살찌워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건 분명한데, 우리가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다고 느끼지만 얘는 한 살이 안 됐다고 생각하면 얘한테 너무 많은 기대를 안 해도 충분하게 지금 수준으로 쓸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었어요? 이야,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 한마디 요거 하나만 제가 네, 하고 알겠습니다. 끝나겠습니다. 자, 마지막 여기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심이어야 된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미래에 대한 위험은요, 두 가지 위험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검은 백조의 위험과 회색 코뿔소의 위험이라고 합니다. 검은 백조의 위험은 돌연변이적 위험이에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는 돌연변이적으로 나오는 위험입니다. 이런 위험은 전체가 다 맞기 때문에, 전체가 골고루 맞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특별한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남들하고 같이 동조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나한테만 오는 위험을, 아주 위험한 힘을 회색 코뿔소의 위험이라고 그래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회색 코뿔소는 먼 데서 돌아오는데 소리도 들리고 무섭게 달려오는데, 먼 데서는 점으로 보이다가 워낙 빠르게 달려오더니 갑자기 피할 수 있겠지, 잠깐 한눈파는 순간 나를 바치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회색 코뿔소의 위험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회색 코뿔소의 위험은 바로 잘파 세대예요. 잘파 세대라는 건 25살 이하의 친구들입니다. 자, 이 시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의 12%, 우리가 출산율 문제 했는데 그동안 문제였는데 이제 이 친구들이 사회의 주역으로 지금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의 인구 비율이 12%예요. 전 세계적으로는 32%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 중국을 인구 비율로 하면 현재는 1대 2대 28인데 미래에는 1대 2.7대 44가 되는 거예요. 인구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됐을 때 뭐가 올까요? 시장이 사라져요. 우리나라 모든 산업은 전부 매출이 25%가 줍니다. 왜냐하면 겹쳐서 일어나거든요. 이게 한 번에 50%가, 출산율이 1이라는 건 인구가 반으로 주는 거고, 지금 이번 6월 달에 서울시에 0.6이라는 건 그거에 또 반으로 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는 엄청난 앞으로 미래에 우리나라만 갖는 전 세계 유일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이 줄어들니까 글로벌로 나가야 되죠. 두 번째 이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나라 이 친구들이 앞 세대들, 밀레니얼 세대의 인구 비율은 몇이냐? 22%예요. 22 나누기 12 하면 55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Z세대한테 업무 과중이 45%가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일을 하겠어요? 지금도 일과 생활에 균형하면서 하는데 갑자기 45%를 더 일해야 된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어마무시한 우리의 사회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꼭 나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생산성을 우리가 만약에 증대시킨다 그러면, 그리고 글로벌 나가서 성공한다 그러면, 시장 근거를 하면 지금 3만 5천 불의 GDP가 7만 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종신고용이야. 연금 주면서 끝까지 일하고 싶으면 끝까지 일해. 그리고 종신고용이고 사람을 뭐 자를 수가 없어요. 여성 지위가 더 높아집니다. 기업의 임원들이 다 남성이잖아요. 앞으로는 여성 지위가 엄청나게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해결이 되는 미래 국면이 와요. 그랬을 때 우리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생산성을 올려야 돼요. 어느 정도? 24%를 올려야 돼요. 얼마 안에? 5년 안에. 자, 그러면 올릴 수 있느냐? 자, 챗GPT를 MIT에서 챗GPT를 써서 숙제를 수행하는 애, 챗GPT를 안 쓰고 숙제를 하는 애 두 그룹으로 나눠서 테스트를 했어요. 챗GPT를 쓰지 않게 하고 교수가 숙제를 내줬더니 챗GPT를 안 쓴 애들이 60분에 끝내던 일을 챗GPT 쓰는 애들이 34분 만에 끝냈어요. 이쪽 애들은 챗GPT 안 쓴 애들을 과제를 평가해 보니까 평균 B야. 이쪽 애들은 A야. 이 소리는 뭐냐면, 우리가 챗GPT와 생성 AI가 우리가 생각하는 레벨의 생산성을 올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생성 AI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 기성세대가 빠르게 받아줘야 돼요. 빠르게 확산시켜줘야 돼요. 이걸 가지고 미래 세대들이 정말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미래로 만들어주고 떠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진심으로 제가 미래학자로서 우리나라가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점심시간까지 뺏어가면서 강의를 했는데요. 대신 제가 돈은 안 받겠습니다. 유익했어 하는 분들은 이제 주최 측에 물어보면 제 통장 번호를 알려드릴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넣으시면 돼요.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경상 교수님이셨습니다.